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기말재고자산입니다. 자,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시험 판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 중 매입 의사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내가 사겠다 매입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매출로 이제 인식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12월 말자 기준으로 매입 의사표시가 없거나 안 사요 이럴 때는 전부 다 기말재고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팔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포함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운송 중인 상품입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은 누구 기준이에요? 그렇죠. 매출자 기준이죠. 매출자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매입한 운송 중인 상품으로 돼 있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그렇죠. 매입자 기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고에는 포함을 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입자 기준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선적지 인도 조건을 걸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저당권 실행 전 담보로 제공된 저당 상품입니다. 저당권으로 걸려진 상품은 그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말재고액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무 2급에도 나온 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위탁 판매 목적으로 반출된 상품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하면은 수익인데, 근데 12월 말자로 제3자에게 판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구의 재고로? 위탁자 재고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2에 기말재고 자산 할 필요 없는 거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에 재고자산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고자산입니다. 자, 기억입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그 다음에 뭐 매출가격환원법, 뭐 소매제거법 이렇게 있는데, 단가 산정의 대표적인 하나가 선입선출법 적용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2번에 대한 1번은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가격을 할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할인 금액을 해당 재고자산 취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업의 비용으로 포함하지는 않는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룰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매입 운임, 보험료 등의 매입 부대 비용도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부대 비용도 당연히 해당 자산에 포함하도록 그 룰이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를 장부금액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취득 시 취득 원가로 이제 이렇게 처리하죠. 근데 뭐 이거를 이제 저가법에 이제 빗대 얘기하자면은, 저가법은 원가 금액과 시가 금액을 봤을 때 순실현 가능가액.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원가 금액이 더 크면은 저가법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재고 금액을 조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놔두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평가는 하긴 하되 원가 금액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만 하락을 하는 거지 증가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재고자산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2평입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상의 9월 30일 현재 재고자산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동평균법은요, 매입과 매입 사이에 대한 평균 단가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매입과 매입 사이 평균 단가. 그래서 판매는 3,500개 출고했고요. 그래서 5,000개 중에 3,500개가 나간 거예요. 이거에 따른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자, 평균 단가는요, 일단은 총 금액, 총 매입 금액을 먼저 계산해줘요. 얼마예요? 750만원에 400만원. 1150만원. 그리고 총 매입 수량 몇 개예요? 그렇죠. 5,000개죠. 그래서 평균 단가 얼마예요? 2,3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출고할 때 2,300원을 해주면은 매출원가 금액이 나오는 거죠. 805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은 재고는 몇 개예요? 5,000개 중에 3,500개 나갔으니 1,500개. 평균 단가 얼마? 2,3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입니다. 자, 남은 수량은 1,500개. 플러스 1,000개. 이렇게 돼요. 그럼 2,500개가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남아요? 1,150만원에서 얼마? 805만원만큼 빼면 되죠. 345만원 남는 거고, 아니면은 1,500개에 2,300원 해주면은 345만원 똑같이 남는 거죠.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래서 플러스 200만원을 더해줍니다. 얼마? 아이고. 자, 얼마? 545만원. 나누기 몇 개? 1,500개에서 1,000개. 얼마? 2,500개. 그래서 얼마냐면은 평균 단가는 2,18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00개가 나갔으니 2,180원 해주면은 매출원가 얼마 나와요? 327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재고 1,500개랑 그 다음에 매입한 1,000개, 하여튼 2,500개, 그 다음에 출고된 수량은 몇 개? 1,500개.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2,500개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보낸 수량이 몇 개예요? 1,500개죠. 그럼 남은 수량 몇 개예요? 1,0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1,000개고 여기에서 이제 평균 단가 얼마예요? 2,180원인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 218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의 기말재고액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평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 원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취득 원가죠, 말 그대로. 취득 원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플러스 부대 비용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거 외에는 딱히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원가 금액, 그러니까 이제 시가 금액은 아까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따른 원가 금액이 클 때 저가법이 성립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3번. 순실현 가능 가치란 제품이나 상품의 추정 판매가에서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 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자, 추정 판매가인 거는 맞아요. 근데 산실을 했을 때 추정 판매가에서 그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즉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차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원가와 판매 비용이에요. 그 부분을 빼가지고 나온 게 그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가치 이렇게. 그래서 원가 판매 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추정 판매가에서 원가 판매 비용을 이게 말이 좀 이게 좀 헷갈리네 생각보다. 예, 원가 판매 비용을 더해줘야 돼요. 더해주고 그다음 여기다가 차감시켜주는 거죠.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4번에 따르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뭔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문맥이 이해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원래 추정 판매가는 이렇게 해서 순실현 가능 가치 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현행 대체 원가는 현재 시점에서 현행 대체 원가 그 재고자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게 이제 현행 대체 원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거는 3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결산 시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 400만원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600만원을 반영하기로 합니다. 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회사의 장부상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한 수정 분계를 반영할 경우 부분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은입니다. 단 기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은 없습니다. 이거를 왜 넣었냐? 이게 있으면은 나중에 회복을 할 때 그 이제 장부상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이거 재무제표에 넣을 때 이 금액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면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회의관리 1급에서는 좀 자제한 것 같아요. 문제에서 재원관리사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문제는 넣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 4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6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대요. 자, 일단은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이건 영업 외비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차변에다가 회계 처리해줘야 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충당금 계정 과목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회계처는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해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매출원가 포함이죠. 그럼 대변에는 무슨 충당금 해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매출원가는 당연히 이제 단기 매입액에서 기말 재고액을 빼주면 되죠. 그게 매출원가가 나와요. 근데 이거 회계 처리하는 방법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이번에. 매출원가는 7,200만원.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은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7,200만원. 대변에는 상품 7,200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요. 매출원가 처리할 때는요. 근데 수전 분계를 할 때에 대한 내용은 딱히 크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400만원과 6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 1000만원과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이 1800만원인데 원래 매출원가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되 재무상태표에서는 상품 1800만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요. 왜냐? 7200만원은 판매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남은 거는 이 금액이니 1800만원만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1800만원으로 표시를 하되 근데 문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 비용 400만 원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 금액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평가손실. 그러면은 총 반영금이 어떻게 돼요? 7,8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15번에 해당하는 3번과 4번은 맞지 않는 셈이 돼요.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리고 재고자산은 어떻게 표시되냐? 재고자산은 일단 재무상태표에 1,800만 원에서 아까 지금 비정상 감모가 있죠. 이 400만 원을 빼줘야 돼요. 없는 재고를 넣어주시면 안 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1,400만 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평가 충당금은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에 따로 마이너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좀 약간 요약을 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돼요.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일단은 기말 재고액에서 차감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1800에서 비정상적인 부분 40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얼마? 1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1400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 손실 600만 원은 뭐예요? 매출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빼니 7,200만 원이 아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7,800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7,8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있죠. 기말 재고액 차감 비정상적인 감모가 영업외 비용이니까 아까 회계 처리할 때 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얼마냐면 400만 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부분은 평가 충당금을 회계 처리에 이용한다 했으니 재무제표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결론을 짓는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장기 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장기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할 경우에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계속 분류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예요? 단기로 변경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장기 금융상품은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 해당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1번에 대한 얘기에서. 그 얘기고. 그 다음 3번. 장기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주석으로 응시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에 따른 주석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허, 그렇구나 라는 의미. 그 다음 4번. 이자 지급일 이전이라도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를 자산계정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손익 항목인 이자 수익으로 계산한다. 이거는 이제 그 12월 31일자에 그 이자 미수령에 해당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죠. 그래서 발생주에 의해서 차변의 미수 수익으로 처리하죠. 비록 이자는 못 받았지만 이자는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 대변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채무증권 중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예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게 채무증권 중에서 이게 어떠냐면은 만기일까지 그 적극적인 보유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분증권을 취득하여 피투자 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경우에요. 아, 있다. 오케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맞죠? 그 다음 3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을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 변경한다. 사실 이 얘기는 1회차에도 나왔고 2회차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문제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증권을 분류될 때는 굳이 단기 매매 증권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시장성이 있냐 없냐 이제 판단인데 시장성이 없는 부분에서는 결국 매도하는 증권을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성이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 바꿀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성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래서 있냐 없냐 그거를 구분하지 않을 때는 3번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3번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분류 변경은 안 돼요. 그리고 4번입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실제 만기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하겠다 라고 하면은 만기 보유 증권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2월 1일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고 이를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2년 7월 15일 서울의 주식 50주를 주당 12,000원에 처분합니다.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공정가치에 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은 경우 2023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 누계액금에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좀 이제 분계 처리가 아니면은 좀 저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은 매도하는 증권은요 중간 라인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초 투자 시점과 그 다음에 지금 평가 쪽이죠. 그래서 평가 시점 이것만 마지막에 해당하는 평가 시점. 그러니까 즉 2023년 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이익이 어떻고 손익 그러니까 손실이 어떻고 이것만 일단은 보는 위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액만 물어봤을 때는. 근데 회계 처리하는 걸 물어볼 때는 이제 일일이 다 적어내는 게 맞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매도하는 증권은 시작 지점과 끝 지점만 보면 되더라.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100주를 만원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2022년도 7월 15일에 이제 50주를 처분합니다. 사실 처분한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처분 손익이 들어가지만 문제 요구사항은 2023년도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몇 주 남았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몇 주가 남았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얼마? 50주가 남는 거죠. 이렇게. 이것만 봐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2022년도 거를 물어본다면은
처분하는 시점에 대한 처분 손실까지도 물어보는 거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2023년도 거니까 남은 주식 수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투자 금액은 얼마냐면은 10,000원. 그 다음에 끝 지점이 언제예요? 2023년 12월 31일. 얼마? 12,000원. 이렇게 돼요. 그럼 차익이 얼마 돼요? 2,000원이죠.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자, 남은 주식 수는 몇 주예요? 50주죠.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은 얼마예요? 한 주당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얼마? 1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월 1일 발행된 다음과 같은 조건에 채무증권을 최초 발행 금액인 9519634원에 취득하였으며 해당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채무증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3일이 만기까지 인식해야 될 총 이자 수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노가다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죠. 2021년도 1월 1일 금액 얼마냐면은 9519,634원이 됩니다. 그래서 표시 이자율은 10%,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죠. 그 다음에 발행 이자는 얼마냐면은 12%가 돼요. 그거에 따른 차익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2021년도 12월 31일 액면 금액에 대한 10% 표시 이자율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100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만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귀찮긴 한데 이게 표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은 내 현재 지금 취득한 금액 9519634에 곱하기 0.12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142356원이 돼. 그래서 차익은 얼마? 142356 이렇게 돼요. 그럼 더해주면 돼요. 자, 9519634원하고 차익은 142356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661 9901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금액인 1000만원까지 맞춰놓으면 돼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3년 동안 이 금액만큼 맞추면 돼요. 올리면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이 해주면 돼요. 곱하기 12% 유효이자율법 1159439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1594391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액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98214291원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금액만큼 또 유효이자율법 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8214291에서 178571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딱 10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단수 차이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조정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 그러면 액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현금 수령하는 금액이고 이자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유효이자율법이니까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1242356, 1159439, 1178571, 121 차이 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480366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총 이자 수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자본화 대상 차익원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본화 대상 차익원가는 그 여러분들 건설 중인 자산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은 것, 자 봅시다. 1번 4차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금액.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금액은 물론 이제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 사채를 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각액도 당연히 이자 비용도 포함이고, 그거에 따른 할인 금액도 당연히 포함시켜주는 거죠. 당연히 건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건설과 관련돼 있는 비용들은 다 포함입니다. 웬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20번에 대한 1번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장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건설 관련 당연히 포함.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 건설 관련된 부분 포함. 자, 그 다음에 4번이 답입니다. 특정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익 원가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인 운용으로 생긴 이자 수익. 물론 이제 자금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자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통장에 이제 꽂아 넣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이자 수익은요, 자본화에서 이거는 포함 대상이 아니고, 이자 수익은 잡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차감 대상이 돼요. 그 법인세법에서도 이 부분은 차감으로 보고 있어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잡수익에 대한 부분은 직접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이 아닌 이자 수익은 차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되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